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최재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핵심 광물의 높은 해외 의존도와 특정 국가에 집중된 공급망 구조를 점검하고 해외 자원 확보와 공급선 다변화, 전략 비축 확대, 제조하나 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희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조성준 한국자원공학회 회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발제를 맡아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활용연구본부 본부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유경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보좌관님이십니다. 조사관님이십니다. 예. 다음은 이진규 LS 에코에너지 한국히토류산업협회 전문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이성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경영전략 상무님이십니다. 다음은 한승엽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혁신부원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상 장민재 상업통상부 광물자원팀에 참석 못하시고 대신 차찬석 광물자원팀 사무관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대학생, 대학원생 여러분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먼저 오세희 의원님의 환영사를 듣고 기념사진 촬영한 뒤 본격적인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희 의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시느라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날마다 간담회를 많이 하는데 오늘 보니까 뜨겁네요. 제가 의외로 참 내 관심을 앞으로 정말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런 인식하면서요. 오늘 이렇게 좌장을 맡아주시는 김홍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본부장님 그리고 유경근 에너지공학과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시는 우리 토론자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국 자원공학회 회장님 조성준 좌장님께서도 너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오전에도 우리가 정책조정회 하면서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핵심 광물이 어떤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인공지능, 첨단의 그런 산업의 기반의 필수 자원입니다. 반도체와 이런 게. 그런데 이제 그런 핵심 광물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의존하고 있고, 또 국내 정세나 아시다시피 뭐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국제 정세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흔들릴 공급망이 위험이 뭐 많습니다. 이런 구조를 좀 보완할 게 뭘까? 재자원화 산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나 폐전자제품, 폐촉매 이런 리튬과 니켈, 히토류 종류 이런 필수로 해서 다시 활용한다면 어떤 해외 의존도를 좀 낮추고 그런 국내 공급 기반이 좀 넓힐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생각보다는 취약한 게 저희 이번에 봤더니 20인 미만이 한 80% 좀 기업이
그렇게 그래도 많이 좀 영세하다. 그리고 7% 정도가 재자원을 좀 하는 거고 약 통계치로 봐서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도 우리가 이 부분에 굉장히 좀 더 집중하고 정부 지원도 좀 강화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그 뜻깊은 시간에 많이 좀 저는 이제 간담회를 하면은 제가 끝까지 좀 있는 편이에요. 어저께도 지금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내용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의 깊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간담회에 좀 끝까지 제가 듣고 어떤 이해도라든지 그걸 알아야 또 정책과 또 예산에 따르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좀 더 배우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세 의원님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토론회 진행에 앞서서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할까요? 파이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고 본격적인 토론회는 좌장이신 조성준 한국자원공학회 회장님께서 토론회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예, 죄송합니다. 이게 뒤에 있어가지고 네네. 먼저 발제를 먼저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발표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김홍인 본부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핵심 광문 공급망 위기 대응 전략과 미래 과제. 너무 거창한데요.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세희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님이셔가지고 사실은 재활용, 재자원하는 사실은 대기업도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이것들을 하는 그런 규모라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물론 상기평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상기평이 지금까지 저희 과제들 충분히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왔고요. 조금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핵심 강문 공급망 위기 대응 전략. 사실은 저희가 요 내용들 대응 전략과 미래 과제 모르는 것이 아니어가지고 지금까지 충분히 잘 해왔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추진력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핵심 광물 그리고 리스크 그리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원화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광물이란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예전에 이제 소부장으로 기술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뭐 배터리, 연료전지 뭐 다 충분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소부장 이렇게만 됐었는데 지금은 얼마 전부터 저희들이 이제 주로 사용했던 말이 원소부장이라고 해서 원료를 포함한 원소부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부장 기술로서 기술만 진행했다고 하면 원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부터 초록색까지 빨간색과 초록색으로부터 실제로 그 공급 위기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위기가 높은 것들은 중위토류 그리고 뭐 높은 것들, 그 마그네슘, 중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광물은 실제로 국가의 경제 산업,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지만
이 공급망이 문제가 있어서 안정적인 관리와 전략적으로 이 광물들을 관리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적으로 모든 그 산업에서 모든 원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핵심 광물을 저희가 31개를 선정을 해서 산업재, 중첩재, 안보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첩재는 산업재와 안보재를 중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 안보, 수요 동시 존재하는 것이 중첩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보재는 우리가 지금 핵심 광물 그 위기에 있는 시장 규모가 작아서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에서 이게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그 재료들이 안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산업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 규모가 크고 그래서 이 성장이 뚜렷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자체로 충분히 우리가 확보가 가능한 그런 것들이 산업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료를 보면 리튬, 니켈, 코발트 주로 배터리 원료가 되겠고요. 중첩재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이탈이나 몰리브덴, 텅스텐은 지금은 좀 안보재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보재로 보면 중이토류나 인돔, 이트리움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국내 금속 자급률은 0.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모든 금속 핵심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게 실제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준비해 주신 바와 같이 재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목표가 되겠고요. 핵심 광물 국가 편중도를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산업재들은 구리, 리튬, 니켈, 코발트 이렇게들은 그나마 우리가 다른 국가에서 수입이 가능하고 수요가 가능하지만 흑연과 희토류를 보면 거의 90% 이상, 희토류는 90%보다 조금 낮지만 실제로 가공까지 포함하면 중국에서 완전하게 다 수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희토류 독점 타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내용이 없는 내용이어가지고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량은 한 50% 정도 됩니다. 전 세계의 희토류가 50% 정도 되어 있지만 채굴로 가면 그게 60%, 그리고 분리정제로 가면 당연히 9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국이 완전하게 분리정제 기술을 전 세계에서 90%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자석 생산까지 간다고 하면 93%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희토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최근에 25년도에 이 그 수출 규제가 나오면서 이 미국에서 2027년 제로 차이나라고 해서 이 그 중국에서 나오는 희토류를 배제한 상태로 공급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캐나다와 협력해서 27년까지 하겠다. 그래서 협력국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안보국들이 협력을 해서 중국을 제외하고 이 히토리들을 공급받고 싶어하는 그런 그 얼라이언스를 맺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말씀드린 대로 광석에서 자석까지입니다. 그래서 광석이라고 하는 것은 원료, 그래서 자석은 소재까지. 그래서 원소부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외의 영구사적 사용 목표를 보면 보시는 바가 좀 특이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은 55%까지 자급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센가쿠 열도의 그 분쟁 때문에 한번 뜨겁게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은 55% 이상을 연구 자석을 중국 외에 다른 그 원료를 공급받고 싶어하고 북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유럽은 조금 낮습니다. 이게 그 국가의 특성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그래도 외국과 좀 그 협력이 조금 유리하니까 조금 낮은 상태로 들어 있고 실제로는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미는 30%를 유지하는 것은 밑에 보시면 한 50%, 70% 이상을 중국 밖에서 확보하고 싶지만 공급력과 가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30, 40%가 현실적이다. 이런 것들이 실제 테슬라에서 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EV 모터나 이런 것들이 높고 데이터 센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90% 이상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들은 왜냐하면 자기들이 중요한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90% 이상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중요도가 낮은 것들은 10%, 20% 이렇게 될 수 있지만 50% 이상 내지는 90% 이상 이 연구 자석을 확보하는 것이 북미, 유럽, 일본의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내용이 없는 데인데요. 배터리 원료 구조에 따른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리포트인데요. 원료나
배터리 제조, 산업 구조, 하위 구조 이런 것들이 높은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제조, ESG, 산업 구조, 하위 구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7위에 랭크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원료가 17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료가 ESG가 17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1위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2021년부터 마켓 시어를 보면 리튬이온 전지의 마켓 시어를 보면 중국이 이전에는 19년, 20년도에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30, 30, 30이었습니다. 근데 22년부터 중국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생산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점유율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이 얘기는 중국이 생산량을 높이기 때문에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배터리는 이 원료가 확보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반도체는 그 원재료가 낮고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원료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점유율도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배터리는 지금은 우리가 중국의 주도권을 뺏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료가 중요한 산업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광물 확보 국내외 동향을 보면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부터 볼 수가 있는데요. 해외 동향은 중국이 채굴부터 제조까지 전 단계를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수출 통제를 통해서 이것들을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진출하고자 하는 칠레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그 국가들까지도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미국은 미일 그리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 EU와 같이 그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수요 동맹국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배제한 동맹국을 만든 다음에 수요를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국내 동향을 보면 우리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문제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 규모 그리고 가공 기반이 없고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가공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있느냐? 기술은 있다. 그렇지만 이게 실증 기술이 안 되고 사업화가 안 됐기 때문에 기술이 없다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술이 있다 없다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기술은 있습니다만 시장이 없기 때문에 실증 기술이 없다. 이게 사실은 정확한 팩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공급 위기가 있었고 질서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것들이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되고 계속 공급 위기가 올 수 있고 질서 급변이 올 수 있어서 지금 관심받는 핵심 광물이 지금 단순히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상황이 실제로 계속돼서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 광물 히토리를 보면 히토리하고 배터리 광물만 포함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CRMA, IRA를 보면 광물이 재활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광물이 재활용을 일정 비율만큼 보시는 바와 같이 EU의 역내 가공을 40% 재활용, 그리고 재활용을 25%, 제3국 의존도를 65% 이하를 달성하겠다. 제3국 의존도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의존도를 65% 이하를 달성하는 목표가 굉장히 낮아 보이긴 합니다. 실제로 수치로 보면. 그렇지만 65%를 달성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영구자석 수요 전망 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탈중국 수요 대비 공급을 봤더니 이게 이렇게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중국 외에서 우리가 히토리를 회수하려고 했더니 50% 이하로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탈중국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 자석은 굉장한 이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9%, 7% 이런 성장이 있고요. 배터리로 가면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 히토류 재활용의 시장은 보기보다 작습니다. 1.1조 원, 1.5조 원. 이게 배터리로 가다 보면 12조 원, 87조 원 이렇게 높아집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원료의 시장 규모가 배터리하고 히토리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기차는 우리가 지금 캐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30%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줄어서 그렇지만 결국은 전기차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수요 금속을 보면 구리, 리튬, 알루미늄 이런 금속들뿐만 아니라 다른 코발트, 흑연, 아까 말씀드렸던 흑연은 중국에서 거의 90% 이상을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EU에서 이 CRMA 그 법을 만든 상황에서는 실제로 이게 꼭 니켈이 6%, 코발트 16%, 리튬 6%를 꼭 사용해야만 판매가 가능한 그런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재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재자원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재활용할 때 보면 저희가 CO2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광석보다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 광석은 1, 2% 아주 낮은 0.2%에서 0.5%를 정광까지 만든다고 하는 농축 과정이 계속됩니다. 이 농축 과정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0.2%에서 높이다 보면 부유선별이라든가 파쇄, 선별 그리고 부유선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에너지 비용도 많이 들고 폐수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활용 시에 광석 대비 용수 그리고 뭐 속스, 녹스 이런 것들이 한 70% 이상 절감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비용도 마찬가지로 한 70% 이상 절감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토류 생산할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히토류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요 그림이 히토류를 침전해서 회수하는 그런 히토류 채굴장입니다. 미얀마에 있는 히토류 채굴장인데요. 노천광입니다. 노천광. 노천광에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약품을 넣어서 이 나오는 용액만 가지고 이 용액을 가지고 실제로 침전시켜가지고 회수한 다음에 다시 정제해서 히토류 자석까지 만드는 그런 노천광이고요. 요거는 중국의 장시성의 히토류 광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어떤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예상이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광석에서 회수하는 것보다 이 재활용으로부터 회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광석은 말씀드린 대로 0.2%, 1% 이렇게 낮은 함량의 금속을 포함하고 있는데 재활용 원료는 파쇄해서 분리만 하더라도 한 30% 이상의 코발트 니켈을 가지고 있는 블랙 매스라고 하는 것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실가스가 저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재활용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전에는 금속들을 회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근데 최근에는 경제성 그리고 친환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재활용조차도 친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부하 저감 기술을 꼭 포함한 그런 기술을 확인해야 되고 플랜트를 구축 운영하는 그런 공정 기술 개발이어야만 우리가 사업화까지 갈 수 있고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경제적인 운영을 포함해서 실제 LCA 기반 라이프 사이클을 포함해서 전 공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친환경적인지 그리고 이것이 경제적인지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의 공정을 개발해야만 재자원화가 완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배터리 재활용 기업의 사업화 전략인데요. 배터리 재활용 기업은 실제로 재활용을 통해서 양극재 제조사 이런 밸류 체인에 광석에서 재활용하던 것들을 실제로 이 재활용으로부터 오는 것을 클로즈드 루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사용 후 배터리를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원료 제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클로즈드 루프를 활용해야만 실제 재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완성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중요한 얘기이긴 한데요.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재자원화 산업 육성 방안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은 그냥 정리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폐자원 가장 중요한 것은 원료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 재활용 기술 개발을 할 때 우스갯소리로 원칠기삼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아니고 원료가 7이고 기술이 3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술 개발은 물론 랩 기술이긴 합니다만 기술 개발을 완료했습니다만 이게 원료가 없어서 산업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먼저 폐자원 확보라고 제가 꼽아왔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고
EPR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활용 산업이 육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자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희 기술자들은 사실은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공정 효율화하고 공정 최적화해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그 공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재정 원료 의무 사용 확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재활용 회사에서 나오는 그 금속들은 LME 시세로 그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나 어드밴티지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LME 시세로 시장 경제 논리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그 재생 원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인센티브를 주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재생 원료를 수요 시장 확대 이게 말씀드린 대로 그 재생 원료 사용 확대를 지원하게 되면 실제 재자원화 기술이 필요한 산업이 육성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은 기술들 그러니까 랩 기술은 완성이 됐지만 실증 플랜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화가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사업화는 결국은 민간 기업이 진행을 하지만 공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비축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공공기관들이 실증 플랜트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실증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사업화가 가기 전까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이어가지고 당연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기업, 공공 모든 유기적 결합을 통해서 제자원화 산업이 생태계가 조성되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이 그 제자원화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공정 폐수, 폐기물 저감, 그래서 온실가스를 저감하면서 중국보다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기술자의 숙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실제로 중국과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고 그런 그 경쟁력은 결국 산업화로 이루어지고 세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는 R&D 집중 지원 저희가 상기평에서 소부장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직까지 실증화 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더 진행을 해야 되고요. 비축 코미래에서 지금 비축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자원화 원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비축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비축을 해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공급선 다변화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수급 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면 이 수급 지도에서 어떤 공급망이 끊어지는 것을 지금 상기평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게 병목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것들을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했을 때 실제로 그 병목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실제로 요것들을 쭉 진행을 하면서 실제 중기적인 것들은 산학의 협력 생태계 구축, 중요한 것은 생태계 구축입니다. 마찬가지로 장기에서도 기반 구축을 통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태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원료부터 제자원화까지 클로즈드 루프를 완성하는 것이 저희들은 생태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롤대로 정부 그리고 지자체, 민관 그리고 학계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실제로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 저희들이 최근에 ODA 사업이라고 해서 저개발 국가에다가 지원을 하면서 그 기술 협력을 통해서 자원 외교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방편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 제자원화 산업 그리고 광물 산업 육성을 진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원화 산업 육성시 기대 효과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ESG 경영, 탄소 중립, 좋은 얘기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친환경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효율화를 통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리고 제자원화 산업은 육성하고 보호해 줘야 된다. 그리고 클 때까지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래야 실제로 산업화에서 이 육성이 되고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김홍희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한국해양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유경근 교수님께서 핵심 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대 유경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 마련해 주신 오세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현재 한국자원과학회, 한국자원리사이클링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꽤 오랫동안 리사이클링 쪽 연구와 그다음에 기업 지원을 해왔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지만 저 화면을 보시면 제가 순환자원, 순환사회 건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기존 사회는 이제 천연자원을 개발해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최종 처분하는 이제 일방향 사회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가 말하는 순환이라는 것은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하고 폐기하기까지의 이제 분량을 줄이는 걸 이제 감량이라서 리듀스, 그다음에 폐기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재사용하는 리유즈, 그다음에 처리된 것을 저희가 이제 원료화해서 다시 하는 걸 리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저희가 3R 사회라고 예전에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것이 사실은 많이 세분화가 돼서요. 사실 리듀스라는 게 단순히 소비를 좀 적게 합시다, 뭐 폐기물이 좀 적게 나오도록 합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히토류 자석이라면 거기 원료를 좀 싼 걸로 대체합시다. 이제 이런 것도 리듀스라는 부분에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리유즈도 굉장히 지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단순히 소비자끼리 중고 거래를 하는 것도 사실 리유즈에 포함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재제조 산업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차에서 사용이 끝난 배터리가 ESS라는 쪽에 친환경 어떤 에너지 산업에 다시 사용이 되는 그 용도로 다시 이제 제조되는 그런 재제조 산업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를 지금 포함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안 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리사이클링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하는 순환 산업이라는 거는 결국 재제조나 이제 재활용 여기를 이제 모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순환형 사회를 건설하는 걸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절에 이제 법적으로도 이거를 다시 한번 저희가 국회에서 정비를 해주셔서 지금 그걸 갖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보통 저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재자원화를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자원안보 리스크가 이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분야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해왔지만, 지금은 너무 급변하는 대외 사정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내 기업이 살아남고, 새로운 어떤 지금 공급망이 단절되는 이 국제사회 시스템에 맞추어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위한 이제 것 때문에 요즘 특히 저희 재자원화,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안정,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면은 제가 이제 현황을 쭉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꽤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 기록은 못했는데, 저희 순환자원에 관련된 법을 정비한 이후에 산업부만 해도 이제 확보 전략,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추진하겠다. 특히 작년에 한 5개월간 민간 조문위원회를 운영하셔가지고 거기서 꽤 많은 안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총 30여 개 정책 과제를 이미 도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좀 되게 빨리 진행된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그 중에 나왔던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 고시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이미 조치가 취해져서 이제 올해 이제 시행이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체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재자원화 산업이라는 게 사실 플라스틱도 있고 유기물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많고, 사실은 산업적 분량으로 치면 그쪽이 좀 많이 차지를 해서 우리 핵심 광물 쪽 산업 재자원화 산업군은 거기서 사실 좀 투해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산업부가 한국광양항공단을 통해서 시설 지원 산업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벌써 2차 시행이 됐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이게 시설인데 아직은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앞으로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으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꽤 빨리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까지 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거엔 정말 감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와 같이 정부의 움직임이 이제 그 산업 곳곳에 이제 미쳐야 하는데, 그럼 어디서 막혀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제자원화에 대한 연구 사업은 90년대부터 이미 시행이 됐고요. 제가 2005년에 이제 부터 이와 연구 사업에서 수많은 기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실 그 제자원화 산업들이 명멸을 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졌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지금 유럽 이게 벨기에와 일본을 지금 제가 위에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러니까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국가들은 이미 광물을 재련하는 재련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련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자원화 산업이라는 걸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물론 특수한 뭐 히토류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게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뭐 전자폐기물이라든지 뭐 귀금속, 구리 이와 같은 경우들은 일본과 유럽들은 기존에 있는 재련소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이제 제자원화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그 중심으로 대기업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잘 정리된 정책을 갖고서 이제 유럽이나 일본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그와 같은 이제 비철금속 재련소가 국내에서는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과 이제 LSMNM, 영풍 요 딱 3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그래서 이것을 중소기업 위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0년대부터 이미 산업 연구 사업에서 지원을 꾸준히 해 주셨고요. 오히려 이거를 저희가 이제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은, 그러니까 어차피 동남아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런 대규모 재련소를 지을 어떤 설비나 능력이나 이런 게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먼저 중소기업 위주의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해 놓으면 나중에 기술 수출이나 어떤 연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있었고, 다만 꾸준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좀 중간에 단절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좀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자이카 산업을 통해서 꾸준히 인력을, 관련 산업의 인력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 이제 인력을 데려와서 그러니까 계속 몇십 년간 해오고 그쪽에 산업도 지원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안 하진 않습니다만 이것이 약간은 조금 단절적으로 진행된, 특히 해외 산업 개발 산업 이후에 조금 단절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면 조금 아쉬움으로 남으나 노력은 계속 해왔다는 점은 저도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세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저희가 제자원화 기업수, 이제 요것은 조금 사실 어디까지가 제자원화 기업이냐, 그러니까 핵심광물 이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일단은 저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최근에는 대기업에서도 제자원화에 많이 해주시지만 일단 80% 정도의 이 영세 중소기업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한국광해광공단이 실시하고 이제 자료는 그 에너지경제원에 실렸던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뭐 산업 기반은 당연히 우리가 좀 부족합니다. 뭐 우리가 왜 부족할까요? 그러면 기술력도 부족하고 원료도 부족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살짝 애로사항으로 환경 규제 좀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좀 잘 저희가 생각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가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지원 산업도 있고, 그러니까 병 주고 약을 주는 거죠. 제자원화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지원도 해주시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환경에 대한 부분의 인식도 되게 강화되다 보니까 환경법은 계속 강화가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에서 이거를 자세히 이제 환경 규제를 그럼 낮춰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그럼 정말 환경 규제를 그럼 없애달라는 얘기인가? 물론 이제 어떤 복잡한 절차나 아니면 조금 이제 상충하는 것들, 그 다음에 조금 아직 필요 없이 이제 진행되는 것들에서 물론 없애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뭐냐면은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지원 산업이 있어도, 그 다음에 규제가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대응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가 가이드가, 물론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지만
이것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까지 해야지 이것이 클리어가 되는지를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갖고 있는 그 부족한 영세 인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중견에 가까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지역의 환경 컨설턴트를 이용해서 해소를 하거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것이 이제 재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럼 자기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러니까 몇 년을 지나고 했더니 당신네들 환경을 계속 위반해 왔네요. 그럼 여태까지 했던 거 다 토해내세요. 이제 이와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다 보니 어떤 그 좀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지는 것 때문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실제로 국내에서 자원을 생산하기보다 그냥 옆에 있는 큰 시장의 국가에 유통만을 하는 위주로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정책 같은 것이 정책 지금 잘 돼 있네요. 그다음에 앞으로 꾸준히 지원해 주세요라고 저희가 오케이 하면 사실 얘기가 끝날 수도 있겠으나, 지금 왜 저렇게까지 전달이 되지 않느냐. 지원 산업도 마찬가지로 사실 지원 산업이 어떻게 해야 지원이 되는지도 잘 모르는 기업도 사실은 있으시고요. 그나마 개별적으로 저희 이제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나 아니면 지질자원연구원 같은 곳에 가서 요청을 하고 도움을 받는 기업들은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 어려움이 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도와달라는 얘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김홍인 본부장님께서 생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제자원이나 중소기업이 있을 경우에 이제 제자원이나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옆에 거대한 시장이, 다른 나라에 거대한 시장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중국에서 중국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네요. 플라스틱과 금속이 섞여 있는 것을 수입을 금지하는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과 금속이, 그래서 그때 기억하시기에 쓰레기산 기억하십니까? 그 플라스틱 쓰레기산, 이거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걸 저희가 그쪽에 처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금속과 예를 들어 플라스틱이 섞여 있는 거는 국내 업체들이 설비를 확장해서 이제 충분히 그걸 했었죠. 이게 처리를 해서 업체들도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제3국을 통해서 중국이 수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 그런 개별 기업이 이제 얼마나 대처를 할 수가 있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기업이 갖고 와야 되는 그런 리스크를, 해증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고민인데, 이번 정부는 이런 좀 세부적인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것에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술 개발도 계속 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밑에 잠깐 써놓긴 했는데, 예를 들어 1,000억 정도의 뭐 핵심 광물이 들어있는 원료가 있는데, 그럼 원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재활용 업체한테 너 처리비 50억이지? 그러면 내가 이걸 950억에 갖고 가. 이렇게 이제 보통 딜을 합니다. 그럼 중소기업은 50억에 정말 그걸 처리를 하면 이제 똔똔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남는 게 없는 거죠. 근데 한 30억에 처리를 했다면 20억 정도를 수익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계속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재활용 공정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기존에 50억에 처리하던 거를 40억으로, 30억으로 낮추는 기준을 꾸준히 해야지만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 성장할 것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원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것이, 국내에서 나오는 제자원이나 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항상. 그럼 저희가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폐기물을 수입해 오는 것이랑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한 중소기업 때문에 이게 환경 문제가 된 적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저희가 좀 더 면밀한 대응을 통해서 기업이 이런 좀 다양한 원료를 잘 수입해 올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잘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만 폐기물의 국가 간 무역 거래는 굉장히 다양한 층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OECD 국가 간, 그다음에 런던 협약 간, 이와 같은 층위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다 이제 소유가 될 거냐?
근데 최근에 이제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정말 잘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연구개발도 정말 했고 높은 수준에서 저희가 다 했는데 문제는 전기차 시장이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캐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만 중국과 우리나라만 제조하고 있는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이 너무 지금 물량 밀어내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국내 업체가 좀 대응하기 힘들다 보니 이게 소비가 안 되고 그럼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 지금 대기업을 포함한 배터리 재활용 업체들의 원료를 일시적으로 누군가 그거를 좀 소비 또는 소모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미 산업부에서 비축기지를 이용한 방안을 제시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생태 구축에 우리가 좀 더 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좀 잘 됐으면 되는 거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비업체나 부연료업체 같은 이 국내에서 제자호나 중소기업이 있는 생태계의 마지막 그 퍼즐은 이것들을 지원하는 업체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대부분 지금 중국에 있었고요. 국내 업체들도 재활용을 시작할 때는 아마 파악을 해보시면 결국 중국 엔지니어링 업체의 컨설턴트를 받아서 국내 공장을 건설한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을 그렇지만 이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이와 같은 담당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업체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기뻤던 것이 그 최근에도 어떤 그 약품을 공급하는 그 저희가 뭐 용매 추출제가 있는데 이것들 중국에서 전량을 수입하다 국내에서 업체가 2군데 정도 지금 공급했다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이렇게 같이 생태계를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좀 유지가 되고 정말 진정으로 이제 생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된다면 제가 이 제자온화라는 산업이 사실은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창업이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꿈은 저희 제자원화 생태가 잘 구축이 된다면 저런 부원료나 설비 같은 업체로 저희 학생들이 창업하는 것도 도전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적인 이제 지속적인 이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원료가 흔들리게 되면 사실은 기업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관찰해온 바로는 그러니까 보통 한 기업이 중소업체가 그 한 아이템을 연구개발을 같이 해서 성공할 경우에 몇백억 규모, 좀 그 시장 자체가 크다면 뭐 이제 1,000억 좀 이하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커지는데 보통 이 기업이 중소기업 그 제자원화 사업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적어도 한 3가지 아이템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하나의 원료 시장이 좀 단절되더라도 나머지 2사업을 갖고서 버티는 그런 구조를 갖고서 성장을 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의 기업의 위기는 이 2번째 아이템, 3번째 아이템을 해서 투자를 해서 설비가 확충할 때 다른 원료가 막히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생산한 것들이 팔리지 않거나 그래서 자금이 막히면서 보통 도산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고요. 근데 이것들을 극복한 업체들이 지금 생존해서 이 제자원화 산업의 이제 1, 2위 기업이 돼서 이제 중견기업이 되는 아직 중견기업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기업들의 그 단계에 맞춘 지원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들은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사실은 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옆에 거대한 시장이 존재를 해서 너무 크게 좌지우지를 하다 보니 국내가 그런 것에 대기업마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의 방향은 결국 생산성 향상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생산성 향상, 특히 이번 정부에서 AI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똑같이 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로 얘기를 돌아가서 인력 채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연봉이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한 기업만이 아마 연봉을 더 주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저희가 피지컬 AI나 어떤 자동화나 이런 것들 도입을 해야만이
생산성도 향상이 되지만 저희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근무 여건도 개선되면서 인력 확보도 좀 더 용이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 대기업과 상생하면서 그 기술력을 이제 공유해야만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와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세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실 잘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엄청난 스피드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수혜를 받아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좀 더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이 지원이 좀 더 꾸준히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그 순환형 사회 얘기를 드릴 때 저희의 출발은 광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제자원화 사업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핵심 광물을 공급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두 축, 그러니까 자원을 개발하는 것과 핵심 광물 재자원하는 것, 이 두 축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해 주신 김홍인 본부장님과 유경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자원공학회 그 조성희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자원공학회 조성준입니다. 먼저 솔직히 저희 쪽 입장에서는 자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늦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지금은 더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희 의원님께서 그런 좋은 토론회를 개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먼저 토론에 앞서 오늘 좀 오세희 의원님 일정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11시 반까지 일단 회의는 일단 토론은 11시 반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시간 반 우리 하는 거예요. 예. 먼저 제가 잠깐 좀 핵심 강물에 대한 것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좋은 발표들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핵심 강물이라는 것 자체가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용어입니다. 이게 가장 이슈가 된 거는 실제로는 2015년을 기점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2015년에 파리 협약 이후에 실제로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이런 쪽에 새로운 광물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광물들은 이전에는 별로 쓰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다 부산물로 나오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생산 안 했고 전체적인 공급망 자체가 타이트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제는 또 하나가 터졌던 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략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은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먼저 뭐 수출 통제라든지 이런 걸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거를 방어하는 입장에서 했던 게 이제 광물 수출 통제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바이든 때는 저희는 보기로 미국은 이제 기술 패권으로 갔다. 그러니까 미국은 AI 반도체라든지 그러니까 2차 전지 이런 쪽에 기술을 키워서 기술 패권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중국은 2023년에 이제 갈륨하고 게르마늄을 AI 반도체 핵심 광물이죠. 이거를 수출 통제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배터리 핵심 광물인 흑연 이렇게 수출 통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상황이 바뀐 게 이제 2025년입니다.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중국은 어떤 광물로 미국을 견제할까를 했는데 이게 지금 나온 게 지금 뭐 텅스텐서부터 시작해갖고 몰리브덴 나오고 그다음에 히토류 7종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 다 안보제라고 얘기해서 방위산업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지금 그러니까 중국은 판단하기 미국은 이제 군사 패권으로 간다라는 거고 그거 자체가 실제로는 미국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AI에 의해서 압도적 무력이 이제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쟁을 굳이 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네가 안 하면 중국이 할 거다라는 이런 식의 판단이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실제로 히토류 통제에 딱 들어가니까 그 전부터 이제 미국에 있었던 히토류 광산, 그 마운틴 패스라는 히토류 광산 정제 시설에 국방부가 투자를 합니다. 국방부가 이제 4억 달러 투자를 했고 더 중요한 것들은 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 가격 보장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고려아연 우리 테네시에 투자하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아연이 아니라 갈륨 게르마늄을 뽑아내기 위한 건데 여기에도 국방부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뭐 안티모니강 이런 거 직접 투자 들어갔고
얼마 전에 이제 나왔던 굉장히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히토류입니다. 히토류에서도 중히토류인데 이 중히토류는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서는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곳이 브라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라베르데라는 광산이었었는데 이 광산 원래 중국이 투자한 거였습니다. 근데 미국이 미국 그 개발공사에서 6억 불 주고 걔네들 보고 비청산하라고 하고 난 다음에 상무부가 한 20억 달러를 대줘서 USAR이라는 미국 회사가 100% 지금 지분 인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안보 차원을 이미 넘어간 거고 솔직히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토류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이제는 전장 체계가 다 바뀌어가기 때문에 히토류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전부 다 국방비 증액을 나서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군인 늘릴 건 아니죠. 장비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히토류가 들어가 이것 때문에 안보적 차원에서 지금 다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문제는 이제 자원 안보를 넘어서 이제 국가 안보 시절 같다. 그래서 국가가 좀 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그 토론의 처음 토론은 우리 김수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께서 핵심 강물 공급망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 입법적인 차원 정책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 김수정 입법조사관보입니다. 산업자원 농수산과에서 산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이전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존경하는 오세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빠르게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의 발제는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발제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의 회복력을 위해서 제자원화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원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정책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핵심 광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순히 특정 산업에 필요한 원료가 아니라 2차 전지, 반도체, 인공지능,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1발제에서는 특정국 의존과 정제련 병목, 수출 통제 등 공급망의 구조적 위험을 잘 설명해 주셨고, 제2발제는 국내 제자원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두 발제를 종합해 봤을 때는 앞으로의 핵심 광물 정책은 해외 자원 개발이나 비축, 수입선 다변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제련, 소재화, 제자원화, 대체 소재 개발까지 포함하는 전 주기적 관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 대목차 2번입니다. 먼저 이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는 단순히 수입 물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광물의 생산국과 소비국이 분리되어 있고 특히 정제련 시설이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 1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광과 히토리 등 주요 전략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이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수치를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주요 광물을 국내에서 거의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갈륨, 게르마늄, 흑연, 히토류 수출 관리 강화 사례에서 보듯이 이 특정 광물의 수출 규제는 광물 자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반도체, 전기차, 연구자석 등 전방 산업 전체로 파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단순히 수입량을 얼마나 확보했냐를 넘어서 실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내 기업이 얼마 동안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지, 대체 공급선과 대체 소재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즉 해외 자원 개발, 비축, 조기 경보, 제자 원화과 기업 대응 체계가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자원화 산업의 정책적 위상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제자원화는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적인 핵심 광물 공급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 2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장 전망을 보면 글로벌 제자원화 시장은 2024년 기준으로 약 2천억 달러에서 2040년 약 1조 1천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같은 기간 약 6조 7천억 원에서 21조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 전망되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제자원화 산업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 산업이 아닙니다. 폐배터리, 폐전자제품, 폐촉매, 폐자석 등 국내에 존재하는 자원으로부터 핵심 광물을 다시 생산한다는 점에서 제조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준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2024년 기준 10대 전략 핵심 광물의 평균 제자원화율은 약 7% 수준이며 리튬은 3.12%, 니켈은 10.17%, 코발트 27, 망간 7.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 제자원화 역량을 상당히 확대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자원화 산업은 개별 기업이 우수한 회수 기술 하나를 확보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산업은 아닙니다. 아까 제1발제에서 말씀 들으셨다시피 원료를 안정적으로 회수하고 전처리와 정제, 소재화, 품질 인증을 거쳐 실제 수요 기업에 납품하는 과정, 아까 말씀드린 클로즈드 루프를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용 후 배터리나 폐전자제품, 폐자석 등의 회수 체계가 불안정하면 기업이 설비에 투자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반대로 광물을 회수하더라도 2차 전지, 반도체, 연구 자석 기업과 장기 구매 계약, 즉 오프테이크죠. 실증 사업이 연결되지 않으면 실제 시장 형성으로 이어지는 게 어렵습니다. 다 목차 함께 보겠습니다. 국내 산업 구조를 보면 단순히 수집, 운반 업체를 제외하고 이 전처리부터 소재화 단계에 참여하는 기업은 앞서 발제 2개를 들으셨다시피 약 200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약 77%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제자원화 산업 정책은 일부 대기업의 기술 개발만 지원하거나 시설 자금을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원료의 종류와 공정에 따라 폐배터리, 폐촉매, 전자폐기물, 폐연구자석 산업의 구조와 애로사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별 애로사항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표로 설명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폐배터리, 폐촉마, 전자폐기물, 폐연구자석은 각 분야의 상황은 각각 상이합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문제는 안정적인 원료 확보, 규제 대응, 수요처 부족, 정책 지원의 접근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대책도 기술 개발이나 시설 투자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료의 회수, 공급, 공정 개선, 품질 인증, 소재화, 최종 수요 기업과의 연결을 함께 지원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는 정책의 초점도 단순히 지원 사업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소 제자원화 기업이 그 사업을 실제로 이용하고 우리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정책 검토 과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가지 정책 검토 과제를 발제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광물 공급망을 전 주기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광산 확보, 수입선 다변화뿐만 아니라 정제련, 소재화, 부품화, 제자원화와 대체 소재 개발 단계까지 어디에서 병봉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클로즈드 루프, 즉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자원화 산업을 국가안보 체계 안에 명확히 위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원화 산업을 단순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아니라 핵심 광물 제조업으로 봐야 하고 정책, 금융, 세제, 기술 개발, 실증, 입지와 규제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즉 중소기업을 위한 전담 지원 창구나 원스톱 지원 체계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제자원화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요처 연계를 위한 제도 설계도 필요합니다. 주요 원료의 회수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제자원화된 광물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품질 표준과 인증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장기 구매 계약 오프테이크, 공공 비축, 공공 조달과의 연계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한 중소기업 지원 현장을 밀착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시설 자금뿐만 아니라 규제 대응, 인증 획득, 기술 실증,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수요 기업 매칭과 행정 지원까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결국 제자원화 산업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기술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원료 확보부터 생산, 인증, 수요처 연결까지 이 하나의 생태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정책 토론회가 이 제자원화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긍정적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거의 핵심 광물 제자원화 산업에 대한 보고서 수준의 발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리고 정책 검토 과제는 지금 오세희 의원님께서 계속 보고 계시는데 아마 법제화 시키려고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지금 히토류 산업협회 그리고 또 LS 에코에너지 지금 히토류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진규 전무위원님의 발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S 에코에너지 그리고 한국히토류산업협회 이진규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오세희 의원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서 그 발제 두 발표하고 좌장 이제 그 조성준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히토류다라고 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깊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자원화와 관련돼서는 뭐 발표를 다 충분히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급망 안정화라는 측면 그리고 두 발제분들이 발표하셨을 때 제 귀에 꽂힌 게 원료하고 생태계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히토류라는 산업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는 지금 뭐 네오디뮴, 사마륨부터 해서 히토류 소재에 대해서 금속화 사업 그리고 자석 사업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료는 어찌어찌 글로벌 공급망 통해서 조달을 받게 되었는데요. 부자재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장비, 부품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생태계가 아예 전무합니다. 뭐 이거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20년 동안 중국이 독점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어느 기업도 이 부분에 대한 시장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중국이 히토류 소재에 대해서 이제 수출 규제를 하면서 다들 발등에 불 떨어졌죠. 특히 작년 10월 달에 여기 경주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뭔가 1년 유예가 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그 영향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억이 되는 게 작년 10월 달에 너무 많은 곳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런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근데 미중이 합의됐다라고 하니까 정말 그 연락이 금방 그칩니다. 전무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불과 한 5, 6개월 뒤면은 저희한테 현실로 다가올
또 하나의 또 과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LS 대기업이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그 히토류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무합니다. 그래서 히토류 협회에서 관련 기업을 하고 이렇게 면담도 많이 하고 했었을 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나중에 가격으로 밀면 우리가 어떻게 버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을 히토류 산업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하면 BEP를 맞춰야 되는데 언젠가는 이게 그 흑자가 나야 되는데 그게 언제, 그리고 중국,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기업도 힘들 수 있는데 대기업이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책을 그와 대응되는 정책을 지금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크게 봤었을 때 핵심 광물 소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많은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히토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몸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자원에서도 와 계시지만 히토류다라고 하는 자원의 특이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15개 원소가 다 모여있는 광물인데 이거를 분리정제할 때 우라늄하고 토륨을 분리정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일개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 나라 정부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나라 정부하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김홍민 박사님께서 첫 번째 발제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위토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이 중위토가 들어가 있는 이 히토류 광이라고 하면 이온흡착광이라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브라질의 세라베르데 거기가 이제 이온흡착광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브라질 그리고 중국 남부로 시작을 해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까지 연결되는 이런 부분에 자원이 있습니다. 이온흡착광은 생각보다 환경 파괴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계시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여러 기관들만 모이면 안 됩니다. 산업부도 있어야 되고요. 외교부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당연히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기후부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과기부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 이러한 부분들을 뭐 다 같이 이제 원팀을 만들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있는 소부장이다라고 하는 법으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범위가 큽니다. 대응하기에도. 그래서 오세 의원님이 국회에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저는 이 히토류의 특수성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놓고 봤었을 때는 히토류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토류다라고 하는 거는 공급망을 육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생태계 육성이죠. 이 부분은 산업부에서 그리고 히토류 전방위 산업이 있습니다. 이 히토류 소재를 키우기 위한 이러한 부분은 또 국회에서 또 이 법률을 추진해 주시면 저희 히토류 협회에 있는 기업들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히토류를 개발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생태계를 만들고 좀 더 힘을 내고 그리고 정책 자금조차도 LS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안정화 선도 사업자로 지정이 돼서 이런 혜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뭔가 이 히토류 소재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면 선도 사업자가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고요. 흔히 얘기하는 중견기업쯤이 돼야지 안정적으로 이 기금을 갖다 쓸 수 있을 만큼 어려움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입법을 통해서 조금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고 뭐 다른 나라 지금 뭐 미국조차도 이 자원 관련돼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자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법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엔지니어로서. 근데 이 수소법이라는 게 몇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수소법 이제 1장 총칙 그리고 산업 육성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전문기업 육성, 특화단지 조성,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요 앞에 수소라는 단어가 있고요. 요거를 히토류로 바꾸면 거의 일치합니다. 내용 자체가. 단지 수소법에는 없는 히토류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이 소재에 대해서 우선으로 좀 조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만 조금 더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 히토류를 소재를 개발하는 이 기업 그리고 협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힘을 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분으로 공급망을 저희가 잘 구축한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위기에서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회를 발판으로 우리가 이러한 공급망을 잘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은 뭐 EU가 됐든 미국이 됐든 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겨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히토류에 대해서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저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특히 히토류 부분은 국가가 통제 가능한 공급망이 확보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정말은 최저가격 보장이라든지 의무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민간 기업이 이곳 이 사업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좀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에코 프로 머티리얼스 이제 배터리 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성준 상무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 이성준 상무입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오세희 국회의원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소재 업체로서 이렇게 와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한 저희들의 불편함 사항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제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유경경 교수님께서 이제 당사에 교육도 오시고 아마 현장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하고 계시다고 저는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또 김홍인 본부장님께서는 당사가 초기에 정제 재련을 공장을 초기에 2만 톤 베이스 또는 국내에서는 2만 톤 베이스로 가장 큰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검토하신다고 또 본부장님께 직접 오셔서 많은 또 검토해 주시고 가르침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국가의 핵심 강물에 대한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한 그런 밸류체인을 만드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유영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산이라는 이제 재련, 광산에서 시작하는 재련 사업, 그리고 그 중간물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강물을 뽑는 거와 강물에 시작하는 부분과 두 번째 리사이클을 이제 통한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을 해소하는 이렇게 그 가지 두 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광산에 대한 부분은 엄청난 금액의 돈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1만 톤 베이스에 2억 불, 요즘에는 약간 더 높습니다. 실제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되고 한국에서 이제 해외에 이렇게 크게 투자하는 케이스는 이제 거의 없는 걸로, 니켈 광산 쪽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지금 투자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이제 정부가 당사의 당 에코프로 그룹 쪽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주요한 이슈고요.
앞에 말씀한 같이 니켈 강산에서 스타트하는 재련이 없다면 리사이클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 부분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명히 인식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리사이클 부분을 이제 당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한 2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모 OEM 업체와 실제 이제 계약 관계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 확인하는 부분이 설비입니다. 설비가 어디서 출발하냐, 어디 누가 만들었느냐. 중국산이면 곤란합니다. 앞에 이제 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이제 제자들이 이제 실제 설비 국산화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특히 당사는 이제 미국의 주요한 시장으로 1차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산화 설비가 얼마나 잘 조달할 수 있는가가 또 중요한 사항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소재의 출발입니다. 강산이나 재련 또는 리사이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난 차이나 우리 말하는 IRA, 난 PFA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느냐 이 2가지를 집중적으로 미국의 OEM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유럽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고요. TCA나 CRMA라는 이런 법령들이 실제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국가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사례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그 원료에 대한 확보 부분입니다. 특히 리사이클에 대한 원료 부분인데, 크게 2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원료 부분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예를 들면 LCO라는 원료를 이제 리사이클 원료입니다. 리사이클 원료를 가지고 오는데, 니켈의 함량이 낮습니다. 낮으니까 파는 쪽에서는 제품이라고 이야기하고 국가 법령상으로 보면 폐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입이 안 됩니다. 수입에 대한 곤란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가. 결국은 이제 규모를 키워야 하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핵심 순환 전략 자원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수입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벽이 높다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입은 쉽게, 수출은 어렵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수입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사가 리사이클 원료를 검사를 하는 중에 업체들, 소규모 업체들입니다. 중국에 수출을 합니다. 이제 그만큼 빠르게 또 수출을 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수출을 하냐고 물으면 중국 시장의 가격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금방 말씀하셨던 우리는 이 핵심 순환 자원을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게 질문 사항입니다. 왜 자원이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자원들을 이제 해외에 이렇게 쉽게 나가게 만드는가? 이거는 상당한 문제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이제 정책 또는 법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저희는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다른 사례로 보면 순환 자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 이제 당사에서는 중간물 니켈 MHP라는 중간물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주 원료인 이제 니켈과 코발트를 추출하게 되는데 그 외에 부산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구리 그리고 아연 그리고 또한 히토류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산물인 거죠. 부산물이 되니까 이것을 이제 정부 쪽에서는 폐기물이라고 이제 이야기해 버리면 사실 보관에 대한 이슈가 또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저희는 이렇습니다. 순환 자원에 대한 국내 시장의 규모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단지
배터리에 대한 스크랩 또는 재활용만 볼 것인가, 아니면 웨이스트나 기타 폐기물에서 나오는 니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키우면 좋겠다라는 부분과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구매할 때는 쉽게, 그리고 또 이걸 팔 때는 사실 가치를 높게, 왜 리사이클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당사의 공급자, 양극재 업체 또는 셀 업체 또는 OEM 자동차까지 의무 사용을 하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좀 제한이 좀 있어가지고 좀 죄송스럽게도 자장 시간 조절을 잘 못했습니다. 자, 우리 한승엽 부원장님하고 저희 차찬석 사무관님은 조금만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한승엽입니다. 저희는 이제 R&D를 이제 지원하고 또 R&D 관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이런 핵심 광물에 대해서 이런 제자원화 관련해서 저희 기관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오세희 의원님께 그동안 감사드리고 또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뭐 발제하신 내용들 하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토론하신 분들이 말씀 주신 부분들 중에 이제 저희가 R&D 기관으로서 좀 귀에 많이 들어오는 이야기가 그 생태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측면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법조사님 말씀 주셨는데 핵심 광물의 제조업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처리가 아니라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아까 소부장도 아마 언급을 좀 주셨는데 소부장법이나 이런 거에 포함해서 핵심 광물을 다루는 부분에 한계점들이 있다. 제가 이 회의를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R&D를 지원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뭐 어떻게 소화를 해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뭐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너무 많은 말씀 주셨고 산업부를 저희가 지원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첨단 산업들이 진짜 이 핵심 광물이라는 것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까지 느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희가 R&D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공급망 안정화를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신규 광물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하는 부분하고 제자원화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신규 광물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이제 여러 가지 한계점들도 있고 그 부분들도 역시 뭐 정제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래도 제자원화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자원화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원료부터 기술 이런 부분이 다 필요합니다. 또 아까 앞서 그 발제해 주신 분들 말씀 주셨는데 뭐 사실은 기술적 부족이 더 크다. 그게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것도 사실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그 분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 물론 중소기업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앞뒤에 뭐 원료 수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뒷단은 최후의 마지막까지 가는 뭐 인증 그리고 결국 수요계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생태계적 접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R&D 과제를 구성함에 있어서 저희가 패키지형 과제라고 하는 형태들을 많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그 각각의 요소에서 필요한 그 플레이어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의 컨소시엄을 이뤄서 구성하는 좀 대규모의 어떤 과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형태로 R&D를 구성해서 R&D 내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핵심 그 광물이라 하더라도 그 광물에 대해서만이라도 그러한 어떤 밸류 체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로 R&D를 기획을 해야 이게 작동을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수요 기업이 가장 또 중요하게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처에 대한 부분들의 니즈가 명확하게 반영이 돼야 되고 아까 LS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같이 할 데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대기업으로서 좀 R&D를 저희가 구성하게 된다면 좀 앵커 기업으로서 좀 리딩을 해줄 수 있는 수요 기업으로서 리딩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소부장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제자원화 그다음에 이런 리사이클 관련된 과제들을 사실 안 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하고 있는데 그게 말씀 주신 것처럼 소부장이 워낙 광범위합니다. 사실 소부장은 그 공급망에 대한 모든 부분을 커버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결국은 핵심 광물 R&D가 다른 소부장들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지원을 받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예산 범위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필요성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핵심 광물 자체가 그 다른 어떤 그 소부장 어떤 과제들과 경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핵심 광물만을 위한 그런 어떤 예산적 구조가 필요하지 않나. 결국은 그런 전용 사업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사업부에서도 말씀 주시겠지만 여러 가지 신규 전용 사업들을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현재는 지금 어떤 사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뭐 텅스텐이라든가 몇 가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핵심 광물 자원을 전반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전용 사업의 어떤 그릇이 좀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산업부를 도와서 열심히 좀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R&D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어지는 부분으로서 사실은 이제 결국 R&D 결과물들이 잘 상용화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인증이나 실증 그다음에 뭐 표준까지를 포함해서 같이 R&D로 좀 같이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기반 조성 성격이 강하긴 합니다만 핵심 광물 쪽에서는 R&D와 기반 조성을 너무 분리하는 것보다는 좀 같이 연계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같이 만들어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R&D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산업부와 같이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지금 자원 R&D가 저희 쪽으로 들어온 게 사실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간에 이제 애기평이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 쪽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자원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저희가 좀 충실히 좀 이어받아서 좀 새로운 R&D 과제와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법에서 업계에서 이제 R&D 넘어갔고 이제 마지막으로 차차성 사무관님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 우리 정부 측 입장에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는 그 재자원화를 그 핵심 광물의 공급망 확보처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좀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아까 유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23년에 핵심 광물 재자원화 그 전략을 발표하면서 20%의 목표를 두었고 작년 제4차 공급망위원회, 6차 공급망위원회 두 번의 공급망위원회를 거치고 또 그것과 별도로 이제 민간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과제들 도출하였고 그 결과로 올해부터 재자원화 보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시설 확충 사업으로 많지는 않지만 금년도에 36억 정도의 시설 확충 사업이 진행되었고 또 별도 우리 아까 김수정 입법조사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산업별로 다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히토르 같은 경우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꽤 큰 사업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향후에도 한 2040년 되면 한 몇십조 정도의 규모가 있을 거라고 여겨지지만 히토르 사업은 사실 지금은 아예 없고 국내 같은 경우는 아예 없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몇 년 지나도 큰 규모로 성장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히토르 산업은 사실은 하나의 커머더티가 아니고 공급망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히토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봐도 그 광물 같은 경우에는 뭐 산화물 같은 게 100억 불 정도밖에 유통되지 않고 그다음에 연구자석까지 포함해도 한 200~300불밖에 안 됩니다. 작은 규모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돈만 있으면 다 사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공급망이고 그 공급망이 그 향후 전방 사업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 친화적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고 히토르 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근본 이제 우리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셨다시피 추경 사업에서 근본에 80억 정도 받아서 히토르 비축 사업으로 60억 정도 그다음에 히토르 양산을 할 수 있는 검증 사업으로 20억 정도를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축 예를 들면 히토르는 아예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일단 폐히토르를 비축함을 통해서 일단 그 기반을 마련하고 나중에 향후에 저희가 지원함을 통해서 양산기업이 들어서면 그 기업이 지금은 양산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수거되는 것도 없습니다.
수거가 이제 수거 체계도 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거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비축한 것들을 통해서 양산할 수 있는 물량을 제공한다면 저희가 한 3년 정도 후에는 양산 기업이 설 거라고 보고 한 5년 정도 후에는 한 10% 이상 히토류가 재자원을 통해서 그 공급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와 유사하게 텅스탄 시범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더 많은 규모로 재자원화 사업을 그 보조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또 가능하다면 저희가 직접 그 유망 기업에 대한 마중물 투자 정도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사실 제도가 더 관건인데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많이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가 제가 올해 1월 8일 날 산업특수분류를 만들었고 그래서 더 이상 제조업 이게 이제 사실 제조업이지만 제조업이 아닌 많은 규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제조업으로 바꾸는 거는 29년, 5년마다 있기 때문에 그건 현재는 못 바꾸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특수분류를 만들어냈고 그걸 이제 그걸 활용해가지고 마치 제조업처럼 취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부처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사실은 이제 여기 아직 안 오셨지만 기후 뭐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입은 쉽게 수출은 어렵게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바젤 협약의 정신과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바젤 협약 규정은 선진국의 입장에서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폐기물을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엄격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이원화해야 될 게 환경을 위한 순환자원 경제와 그 다음에 공급망을 위한 자원순환은 완전 저희가 분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게 엄격한 물론 환경적으로도 물론 클리어 돼야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수입은 쉽게 그다음에 들어오는 거는 쉽게 근데 일본은 이미 생각별도 사건을 겪으면서 이미 그런 체제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거는 쉽게 나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게. 근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재자원화 역량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이제 환경부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환경부도 이제 그쪽으로 아마 많은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저희가 정부에서 또 많은 작년부터 구체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며 저희가 2030년까지는 20% 정도의 중요한 광물의 20% 정도를 공급망을 재자원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면 이거는 공급망적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을 넘어서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그 자원 전략적 측면, 그래도 국가가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엄청난 그 레버리지가 산업 자원 안보에 레버리지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토론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히토류 핵심 광물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보니까 거의 팀 코리아 어벤져스가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시간 제한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뭐 플로어에서 질문 받지 않고 바로 우리 오세희 위원님께 마지막 마무리 말씀 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오늘 참 이렇게 주관해 주셨는데 제 인사를 못했습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한승엽 부원장님 그리고 정선우 선임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광해광업공단 오셨네요. 아이고 처장님하고 차장님 같이 오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를 세게 지적을 했었는데 산업부에 오늘 차찬석 그 사무관님 좋은 말씀했고요. 학회장 조성준 학회장님이 오늘 또 잘해주시고 제가 우리 김홍인 본부장님하고 유경근 교수님의 강의를 참 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운다고 보니까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좀 그냥 폐산업 이런 걸로 놔두지? 우리 김수정 아까 입법 조사관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국가자원 안보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재자원 산업을 좀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좀 아까 원스톱 지원센터를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국가의 유물에 관해서 박물관 그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그다음에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면 지금에 아시다시피 너무도 빠르게 1시간 뭐 이런 그 빠른 그 시기에 왜 정보 전달도 그렇게 빠른 정보가 오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지원 체계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묶여가지고 이런 산업에 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어떤 전용 사업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게 대기업이 한 3개 정도? 5% 정도고 다 중견기업 뭐 그 중소기업이 거의 한 80%에 약간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인재 육성이라는 게 대학에 요즘은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인재 육성이 좀 필요하고요. 그 인재 육성을 해서 창업도 좀 지원해서 좀 그런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인력이 모일수록 해야 되는데 인재 육성이 안 되는 거는 미래가 안 보여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중기부에서도 그렇고 창업 창업 6만 개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산업부에서도 좀 이런 창업 지원을 좀 활성화해서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인력 육성을 해서 그런 창업이 좀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들으면서 창업으로 이어져도 굉장히 좀 왜냐하면 적게 시작하면서 또 그게 키워나고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가 충분히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너무 좀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그냥 폐자원 산업 이렇게만 솔직히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지 이걸 그렇게 핵심 강물 산업 뭐 우리 자원 안보 이런 산업 이런 걸로 많이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이 인식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또 이런 거를 이런 간담회를 다시 또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런 걸 자꾸 해야 이게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발전도 하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 이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간담회? 이런 간담회 또 있었나요? 많이?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좀 뭐 자주는 아니라도 가끔 제2의 좀 준비를 우리도 이제 좀 우리가 조금 정리해봐가지고 요 부분에 꼭 필요한 거를 좀 컨텐츠 가지고 좀 다음에 또 질이 좀 높은 더 한층 높인 간담회를 다시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 산업부에 좀 많이 지원 필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의원님 지금 일정 있어갖고 가셔야 되는데 이석하신 다음에 잠깐 있는 시간 동안 요거 계신 분들하고 플로어에서 좀 질의응답을 좀 받는 시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2시까지로 다 알고 오신 거죠? 예. 토론회를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플로우나 패널 분께서도 뭐 다 가능하신데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의견이 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손 들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물꼬르트기에서 우리 광해강옥공단의 처장님께서 얘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전체 저희 광무자원본부 제가 선임 처장이긴 한데요. 사실 뭐 재자원화 쪽은 사실 이렇게 많이 스터디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예전부터 가장 좀 어려웠던 게 아까 경제성 측면이라는 부분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재자원화 부분이 광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문을 닫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 재자원화 산업들이 제대로 육성이 되려면 그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어떤 공급망 측면에서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아까 이제 잠깐 이게 과연 원가에서 과연 이제 배터리를 생산하는 걸 봤을 때 과연 원가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광산에서 생산되는 광산물을 가지고 생산하는 원가와 그다음에 재자원화된
생산되는 그 산물을 가지고 만드는 배터리에 대한 원가가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잠깐 찾아봤었는데 사실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충분한 분석이 있어서 그런 가격 하한제, 미국에서 만드는 뭐 가격 하한제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에서 좀 정책이 좀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찬석 사무관님 답변 가능할까요? 네, 제가 작년부터 그 대부분의 정책들을 같이 산업부에서 해왔는데요. 정책이라는 게 정말로 그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게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아까 그 표준 문제 같은 것도 나왔었는데 실제 만약에 저희가 표준도 해보려고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기업마다 원하는 스펙들이 달라서 만약에 표준을 한다고 한들 사실 그게 이게 당장은 예를 들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클로즈 루프로 돼 있어서 그 지금 사용후 배터리법도 이제 됐고 완전한 클로즈 루프 돼 있어서 거기서는 사실 표준이 이미 워크업을 하고 있고 글로벌리하게 워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산업에 대해서 표준을 한다는 게 사실은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표준보다는 그래서 다른 모델들로 저희가 뭐 사실은 저희가 아주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표준보다는 이제 다른 그리고 이제 제자원화 스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리튬 그러니까 제가 기업들하고 얘기 들어보면 LG엔솔 같은 경우에서 그러면 제자원화 광물이든 제자원화된 것은 아니면 그냥 원래 리튬 원래 리튬이든 그러면 똑같냐? 고시된 스펙은 똑같은데 같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데 이제 고시된 스펙, 이제 내가 원하는 스펙 그러면 그거는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미묘한 수율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원화된 곳은 다른 공정을 별도로 만든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제자원화를 강제한다든지 아니면 목표제를 한다든지 할 때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환경부 쪽이나 그쪽은 하자고 하고 있고 산업부 쪽에서는 다른 전방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전방 사업들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다른 전방 사업들의 경쟁력도 있고 지금 도입하는 것도 과연 지금이 맞냐 이런 시점이 있어서 저희가 사용후 배터리법에 언제든 도입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놨고 다만 이제 그건 시행령으로서 이제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31년부터 도입을 하는데 저희가 그러면 아마 저희도 예를 들면 28년이나 29년 정도부터는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에서 이제 달리 글로벌한 경쟁력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그러니까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정책을 할 때 한 발 더 들어서면 사실은 또 다른 정책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정책은 사실은 정말 디테일한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하나의 정책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리튬이 23년도에 킬로그램당 $72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8입니다. $8. 그러면 $72에 만약에 제자원화 이거 제자원화 반드시 들어가야 돼라고 했다가 $8일 때는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그러면 $72 고정 가격으로 했다. 이게 어떻게 워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광물 가격이라는 게 정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제 리튬은 또 리튬 시장이 있고 또 히토르는 히토르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의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정부 정책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정말 다양한 변수들을 갖고 논의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볼 때는 정부 정책이 왜 이렇게 더딘 거 아닌가 아니면 왜 이거 표준 왜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는 게으르지 않다.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오늘 나올 말씀도 당연히 반응해서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정책 환경이 고정된 건 아니니까요. 이제 표준이 필요하지 않다기보다는 표준이 당장 이렇게 워크업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가능성에서 언제든 열려 있고 말씀 주시면 당연히 또 그 정책 환경으로 이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게 또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좀 해주셔야지 정책이 힘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간담회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차천수 사무관님한테 그런 정책적인 소스를 계속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플로어에서 혹시 질의사항 있으시면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너무 완벽한 토론이었나요? 네, 그러면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오늘 너무 열띠고 좋은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발표하고 토론을 통해서 그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관련해서 또 재정화 산업 관련해서 여러 많은 좋은 얘기를 나눈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긴장감과 또 위기감이 느껴지고 굉장히 자원안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좋은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재정화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또 원료 확보부터 기술 개발, 생산, 수요처 연계까지 각 단계가 유계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점도 굉장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됐던 좋은 얘기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발표와 토론 기대하면서 발표와 토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재정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